미군의 계획은 3인치 주포를 갖춘 M10을 강력한 원고리형 구축전차로, 그리고 37mm 주포를 갖춘 작지만 빨라서 전장을 신속하게 누비는 경량 구축전차로 따로 만들어 일종의 투톱 체계를 형성할 예정이었습니다. 1942년 4월 영국군의 신형 대전차포인 57mm 포를 탑재하기로 하면서 이 포를 장착한 첫 시제품이 그해 7월에 등장해 테스트를 겪었습니다. 이미 미군은 75mm보다 더 강력한 포를 구축전차에 얹어야 한다고 결정합니다. 왜? 그놈의 맹수들 때문에. 1943년 4월에는 처음부터 76mm 포를 얹은 시제품인 T-70이 완성되죠. 이처럼 포가 강화되면서 주포 이외의 다른 부분도 급격히 개량되는데요. 주포가 바뀌면서 덩치와 무게가 원래보다 상당히 커졌고요. 이렇게 해서 모습과 성능이 원래의 계획과는 크게 바뀐 T-70은요, 제식화되기 전인 1943년 여름부터 이탈리아 전선에서 실전 테스트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과에 만족한 미군은요, 1944년 3월에 T-70을 M18이라는 이름으로 제식 채용했죠. M18의 활약을 알아볼 차례인데요. 네, M18의 최대 장점은요, 바로 속도였습니다. M18은요, 도로에서 무려 시속 80km라는 엄청난 속도를 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드물게 속도가 시속 97km까지 나왔는데, 자동차도 아니고 이게 궤도용 차량인데, 그러니까 적어도 도로에서는 최대 시속 80km의 속도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낼 수 있었고요. 도로 위에서 시속 90km 안팎의 속도가 나오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던 모양입니다. 궤도식으로서 이 정도 속도가 나오는 경우는요, 지금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미군이 이제까지 운영한 궤도 차량 중에서 가장 빠른 물건이라고 합니다. 이 빠른 속도는요,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생존수단이었는데요, 이 M18은요 장갑이 가장 두꺼운 곳도 약 25mm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얇은 곳은 5mm, 측면은 약 12.7mm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얘도 위가 뻥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적의 대전차포나 전차포는 둘째치고 적 보병의 공격조차 절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요, 2차 대전 중에 한 대 M18이 아군의 5인 사격으로 인해서 70m 거리에서 7.62mm 기관총탄 30발을 포탑에 뒤집어 썼는데요, 이 중 무려 9발이 관통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요, 정말 방어력은 일본의 95식 경전차를 비웃을 처지가 못 되는 상황인데요, 이런 얇은 장갑이라면요, M18은 정말 자력으로 옮겨 다닐 수 있다는 점을 빼면 견식 대전차만큼이나 조심스럽게 운용해야 했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속도마저 다른 전차들과 큰 차이가 없었다면 M18은 그야말로 적에게 학살당할 판이었지만, 시속 80에서 90km라는 속도와 그에 걸맞는 가속력은요, M18에게 일종의 방어력처럼 활용됐습니다. 한마디로 매복해서 적을 공격한 뒤에 남은 적에게 제대로 불벼락을 뒤집어쓰기 전에 도망가기 쉬웠다는 얘기죠. 실전에서 M18 헬켓은 어땠나요? M18 헬켓은요, 1944년 여름부터 본격적으로 독일군 기갑부대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가를 발휘하죠. 대표적인 경우가 1944년 9월에 프랑스 낭시에서 벌어진 전투였습니다. 미군의 704 구축 전차대대 C중대에 소속된 M18 한 개 소대가 이동 중에 안개 속에서 겨우 10m 떨어진 곳에 독일군 전차를 발견하고 교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겨우 5분 사이에 5대의 독일 전차를 격파했죠. 비록 그 과정에서 한 대 M18을 잃었지만 전투는 계속됐고요, 뒤따라오던 독일군 전차 중 10대를 더 격파합니다. 사실 미군의 피해도 만만치 않아서요, 총 3대의 M18을 잃었지만 그래도 3대의 M18과 맞받고 대부분이 판터인 독일 전차 15대를 격파했다는 사실은요, 적어도 당시 기준으로는 충분히 수지가 맞는 장사였습니다. 사실 M18의 주포 자체는요, 방금 전처럼 비교적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면 당시 미군에서 가장 위협적인 존재로 여겼던 판터의 정면 장갑을 관통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독일군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자랑했던 4호 전차나 3호 혹은 4호 돌격포 등을 상대로 하는 데는 무리가 없었고요. 심지어 판터나 티거를 상대할 때에도 특유의 빠른 기동력이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사실 4호 다음으로 많은 숫자를 차지해 전쟁 말기에 실질적인 독일군 주력 전차가 된 판터는요, 정면 장갑은 강력해도 측면은 의외로 약한 편이었습니다. 때문에 M18이 재빨리 움직이면 판터의 포탑이 자신을 조준하기 전에 판터의 측면을 노릴 수 있는 위치로 움직일 수 있었고요, 설령 공격 포지션을 잡는 데 실패해도 전력으로 도망치면 뭐야?
살아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리고 빠른 속도는요, 드물기는 해도 아군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소방수 노릇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1944년 겨울 유명한 발지 전투에서의 바스토니아 주변에서 벌어진 독일군과의 대결이 좋은 사례였죠. 바스토니아에서 약 7km 떨어진 노빌 마을을 공격하러 다가온 독일군 제2전차사단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미군의 101 공수사단 소속 506연대의 제1대대가 파견되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타이밍에 도착할 수 있었던 미군 전차는 죽어라고 현장에 달려온 단 4대의 M18 헬캣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달랑 4대의 헬킷이요, 흔히 말하는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교전거리가 길 수 없는 숲속에서 작고 가볍고 민첩한 헬켓은요, 우세한 독일군을 맞아 대단한 선전을 펼쳤는데요. 보병 1개 대대와 4대의 헬켓에 의해 독일군 전차 약 30대가 파괴되고 1000명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이 중 26대가 헬켓에 의한 것이었죠. 이 공격으로 바스토니아의 미군을 쓸어버리겠다던 독일군의 작전 계획에는 큰 지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바스토니아 지역뿐만 아니라 발지 대공세 독일군 스케줄 전체를 완전 엉망진창으로 만듭니다. 다만 전투가 벌어지는 과정에서 헬켓에는 뜻밖의 단점이 드러났는데요. 바로 엔진 냉각 방식이었습니다. 헬켓은 엔진 냉각에 필요한 공기를 포탑 바로 뒤에 있는 흡입구로 빨아들이고 엔진은 열을 차체 뒤쪽으로 내뿜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냉각을 위해 빨아들여지는 공기 중 꽤 많은 양이 포탑 내부와 차체 내부로 빨려 들어왔습니다. 이 때문에 생기는 공기 흐름으로 여름에는 바깥보다 안쪽이 좀 시원해지는 장점이 있었지만 겨울에는 바깥보다 온도가 훨씬 낮아지는 단점이 생겼죠. 그러니까 여름에는 그나마 좀 시원했던 게 겨울에는 바깥보다 더 추워서 뒤져버리는 거예요. 가뜩이나 오픈탑 방식이라 고생스러운데 다른 것도 아닌 혹독한 추위와 폭설을 자랑하던 1944년 12월의 발치 전투에서 이 냉방 기능은 아픈 곳 또 때리는 격이었습니다. 미군 구축 전차에 대한 종합적 평가는 어떨까요? 2차 대전 서부전선 전투에서 미군의 구축 전차들은요, 견인식 대전차포에 대해 완벽한 우위를 과시했습니다. 사실 미군은 1944년 6월까지 지상군 사령관이었던 레슬리 맥네이어의 포병 편해, 즉 견인포 편해예요. 이 여파로 인해서 30개에 달하던 전차 구축 대대 중 19개가 구축 전차 대대로요, 나머지 11개가 견인식 3인치 대전차포를 갖춘 견인 대전차포 대대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실 일선에서는요, 견인 대전차포는 아예 보병에게 다 줘버리고 전차 구축 대대는 구축 전차만 쓰게 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맥네어의 지형과 성향에 따라서는 가볍고 부피가 작은 견인식에 유리할 수 있다는 주장에 따라 견인포 대대가 상당한 비중으로 편성된 거였죠. 하지만 1944년 12월의 발지 전투는요, 이론상 견인식 대전차포가 유리할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대단히 견인식에게 불리한 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같은 3인치 구경임에도 불구하고 3인치 견인포는요, 9차례의 방어작전 중 단 2차례에서만 성공을 거둔 반면 M10 등 미군의 구축 전차는요, 독일 전차들에 대한 불리한 화력에도 불구하고 16차례 중 14차례의 방어전에 성공합니다. 교환 비율도요, 보병 지원이 없을 때조차 1대 1.9, 보병 지원이 있으면 무려 1대 6까지 올라갑니다. 특히 발치 전투는 견인식 대전차포의 시대가 끝났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고요. 1945년 봄에는 총 45개의 전차 구축 대대 중 4개만이 견인포를 쓸 정도로 자주화가 진행됩니다. 남은 4개도 이유가 있어서 견인포로 남겨둔 게 아니라 자주식으로 바뀌어야 할 와중에 전쟁이 끝난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전쟁 이후 구축 전차는 어떻게 되었나요? 사실 미국으로서는 구축 전차라는 장르 자체가 일종의 전술적 착오에 가까웠습니다. 같은 구축 전차를 생산한 독일은요, 전차 생산이 소모를 따라가지 못해 생산성 높고 값싼 대안이 필요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대안이었는데요. 하지만 독일군과 같은 절박함이 없던 미국에서의 구축 전차는요, 실전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기동전의 개념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생긴 시행착오에 가까웠기 때문이죠. 물론 미국의 구축 전차가 실전에서 높은 전과를 올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군의 39개 구축 전차 대대는요, 1944년 6월부터 12월 사이에 차량, 그러니까 전차 포함해서 1,500대, 화포, 그러니까 대전차포 포함해서 683문, 기관총진지 614개, 항공기 18대를 파괴합니다. 물론 항공기는 지상에 주기된 거였어요. 그리고 무려 4만 명 이상의 포로를 붙잡았습니다. 즉, 비용 대 효과 면에서는 매우 높은 성과를 낸 거죠. 하지만 이것은 구축 전차라는 개념이 올바르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전술교리상 전차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이유로
하필이면 대전차 전투 능력이 충분하지 못한 시험원이 미군의 주력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나마 화력이 좀 더 나은 구축 전차들이 소방수 노릇을 해야 했던 거죠. 사실 미군으로서는 M36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 M26의 생산과 배치를 더 서두른 것이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군 내부의 정책 혼선이 M26의 생산과 배치에 태클을 거느라 이것이 늦어지면서 결국 임시 방편으로 M36의 숫자를 급하게 늘려야 했던 거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런 경험은 빠르게 실제 부대 편성에 반영됩니다. 전쟁이 끝나기 무섭게 구축 전차나 전차 구축 대대라는 개념은 폐기됩니다. 즉 M10과 M36, M18은요 모두 미군에서 퇴역해서 치장 물자로 돌려주거나 폐기 처분되죠. 이 중에서 M36은 의외로 오랜 동안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미군에서야 M26 같은 전차가 충분히 있으니 퇴역시켜도 아쉽지 않겠지만 90mm라는 대구형표를 가졌기 때문에 소련의 전차들에 대해서도 나름의 대전차 능력을 갖추면서도 30톤이 채 안 되는 비교적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는 데다 본격적인 전차와 달리 방어적인 성격이 매우 강하다는 점 덕분에 미국의 우방국들에게 많은 양이 제공되었죠. 우리나라만 해도요 최초로 미군으로부터 공여받아 6.25 당시까지 운영한 전차가 엄밀하게 따지면 제대로 된 전차가 아닌 M36이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나 대만, 파키스탄, 이란, 튀르키예 등 많은 나라가 M36을 넘겨받아 오랫동안 운영했죠. 심지어 M36은 90년대 보스니아 내전에서도 활약했습니다. 1950년대 미국이 공산국가이면서도 소련과 거리를 두고 서방 측과도 접촉을 어느 정도 유지하던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우호의 제스처로 넘겨준 M36이 사용된 겁니다. 이 M36도는요 엔진을 T55 계열 500마력 엔진으로 바꾸는 등의 개조를 받아서요 1990년대까지 일종의 예비용으로 유지됐고요 결국 90년대에 내전이 벌어지면서 실전에 투입됐죠. 또 대만군은 두 대의 M36을 중국과 인접한 섬 지역의 방어용으로 아직까지 운영 중이라는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1990년대까지 소량의 M36을 일종의 해안포 대용으로 백령도 등의 섬 지역 방어용으로 운영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고요. 이것들이 다 퇴역한 뒤에도 포만 따로 떼어 해안포처럼 썼다는 전설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M18 역시 M36만큼은 아니지만 전쟁 뒤 몇몇 우방국들에게 제공이 됩니다. 산악 지형이 많은 이탈리아 북부에서 1950년대까지 이탈리아군에 의해 운영되기도 했고요. 유고슬라비아에도 소량이 원조되어 그중 일부는 포탑을 떼서 T55 차량에 얹기도 했습니다. 대만 역시 소수만 M18을 운영했고요. 이 중 차체가 낡아 못쓰게 된 차량들은 포탑만 떼내서 M42 자주대공포의 차체에 얹어 64식 경전차라는 이름으로 운영됐다고 역시 전설이 전해집니다. 특히 장갑이 빈약한 M18의 운명은 좀 얄궂었습니다. 포탑을 떼어내서 그 자리에 짐이나 사람을 싣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포등을 끌 수 있게 만든 견인 수송 겸용 장갑차 M39로 변신한 거였죠. M39는 6.25 당시에도 미군에 의해 나름 잘 사용되었는데요. 약 640대의 M18이 M39로 개조되었습니다. 그리고 M36에는 또 하나의 바리에이션이 아닌 바리에이션이 있는데요. 2차 대전 후 일본 최초의 국산 전차인 61식 전차입니다. 이 61식 전차는요, 물론 M36을 기초로 개량된 것은 아니지만 디자인, 특히 포탑 디자인에서는요, M36을 어느 정도 참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0톤대라는 비교적 가벼운 무게에 90mm 포를 탑재한다는 발상에서 보면 M36이 아마도 가장 흡사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자, 이렇게 영국과 미군, 연합군의 티거 사냥을 알아봤는데요. 사실 사냥이라고는 하지만 결국엔 강력했던 독일 맹수전차에 비벼보기 위한 궁여지책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독일이 충분한 숫자의 신뢰성 있는 전차를 쏟아냈다면 연합군으로서는 정말 아찔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나마 독일 맹수전차의 숫자가 적었기에 다행이었죠. 그런데요, 이건요, 단 한 줌의 티거를 비롯한 독일 맹수전차들이요, 연합군을 엄청나게 괴롭혔다는 것으로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교훈을 바탕으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요, 이른바 MBT라는 강력한 주력 전차를 생산하는 데 역량을 집중했고요. 이러한 풍조는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었던 연합군의 티거 사냥편을 오늘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클래식 무기고는 하늘로 올라가 보겠습니다.